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40분 정도 저희가 최근에 있었죠. 리인벤트 2017에서 소개된 EC2에 대한 신규 인스턴스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실은 오늘 저는 단순히 2017 이야기만 하지 않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EC2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기본적인 EC2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그 아마존의 EC2입니다. 이 EC2가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러한 그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가상머신입니다. 가상머신이란 말은요,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큰 규모의 하드웨어의 자원들을 쉐어해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포나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즉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머신 서비스가 바로 EC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EC2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CPU의 개수는 128개, 메모리는 2TB, 네트워크 성능은 25GBps, 디스크 IO는 330만 IOPS를 지원하는 등의 어마어마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EC2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네이밍 룰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네이밍 룰을 한번 처음부터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C. 이 C라고 하는 부분을요, 저희는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EC2도 가상머신이지만 그 밑단의 하드웨어로부터 해서 필요한 최대한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EC2를 선택을 하실 때 기왕이면 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좀 걸맞는 이러한 인스턴스 패밀리를 선택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C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에 있는 C에서 느껴지겠지만 컴퓨팅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C는 바로 컴퓨팅, 즉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R이 붙어 있다고 하면은 왠지 램인 것 같죠? 메모리가 될 것 같습니다. D가 붙어 있으면 뭔가 집적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지의 용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인스턴스를 일으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EC2 인스턴스를 보실 때는요, 이 인스턴스 패밀리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인스턴스 패밀리에 따라서 그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부터의 최적화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숫자 5가 보입니다. 자, 이 숫자 5가 뭘 의미할까요? 최근에 인텔 프로세서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하수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스카이레이크까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당연히 EC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EC2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의 발전을요,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세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C타입의 인스턴스는 C1부터 시작했겠죠. 그리고 현재는 C5까지 발전을 해온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스턴스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 하드웨어가 최적화되어 있고 최신의 머신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CPU와 메모리를 할당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마치 티셔츠 사이즈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4X라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인스턴스의 사이즈는요, 이전 사이즈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난 형태로 해서 인스턴스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서 저희는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하자면 여러분들이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나의 워크로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비롯한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까지의 다양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EC2는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이즈 조정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단순히 재부팅 한 번만으로 CPU나 메모리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디스크의 경우에는 온라인 중에서도 사이징 조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EC2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실행시켜서 운영 중일 때만 비용이 지불이 된다는 거죠. 특히 초단위로 과금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인스턴스 패밀리, 그리고 인스턴스 사이즈, 세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자주 쓰는 최신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벌써 18가지 정도의 인스턴스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각 패밀리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이 중에서 근본 리인벤트 2017 때 소개되었던 인스턴스들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T2입니다. T2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인스턴스 타입이죠. T2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시간당 0.0058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CPU를 안 쓰실 때는요, 크레딧을 계속 쌓아요. 그러고 있다가 CPU 파워가 필요한 시점에 그 크레딧을 소진시키면서 CPU 파워를 100%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 CPU 파워는 크레딧이 소진되는 순간 다시 다운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트용 워크로드라든지 혹은 간헐적으로 CPU를 굉장히 많이 컨슈머하는 워크로드를 운영하실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스턴스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크레딧을 소모하면요,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자, T2 나노 기준으로 봤을 때는 CPU 100% 중 5%밖에 못 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게 이겁니다. 약간의 비용은 들겠지만 크레딧이 소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CPU 파워를 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T2 무제한, 다시 말하면 Unlimited라는 기능을 내놨고요. 여러분들이 T2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비용과 관련돼서 T2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인스턴스 중에 가장 저렴한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가장 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인스턴스입니다. X1 인스턴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vCPU당 16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굉장히 메모리가 많은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32X 라지 기준으로 봤을 때 128 vCPU에 2테라의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 X1E를 내놨습니다. X1E의 특징은요, vCPU당 X1의 2배죠. 32기가의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X1의 경우에는 64 vCPU부터 시작했지만 X1E 같은 경우에는 4 vCPU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컨슈머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형태의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작은 사이즈부터 충분한 선택의 옵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28 vCPU에 4테라의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 연내에 16테라의 메모리까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스토리지가 많은 그런 인스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인 D2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6 vCPU에 48테라의 하드디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죠. 특히 하드디스크의 특성상 시퀀설 IO에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시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HDFS 같은 파일 시스템이나 로그 프로세싱. 다시 말하면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에 활용할 수 있었었는데 최근에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워크로드들은 의외로 다시금 컴퓨팅 파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게 바로 H1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D2에 비해서 CPU의 집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빅데이터지만 연산과 관련된 연산의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돌리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스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전에 NDJC 사장님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바로 P3입니다. 잠깐 재미없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 하면서 MXNet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은 뭐 텐서플로우나 글루원, 세이지메이커 굉장히 많은 이 머신러닝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들어 보고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트레이닝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P3는요. 현존하는 가장 최고 그리고 최신의 GPU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존 저희가 제공했던 P2를 대비했을 때 14배의 높은 머신러닝 성능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과거에 14시간을 써야 됐던 것들이 1시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세션에서 뭐 AI와 관련 세션들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P3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GPU 파워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잠깐 드실지도 모릅니다. 가상화면 그렇더라도 물리머신, 다시 말하면 베어메탈만큼의 성능이 나올까? 혹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EC2에 대한 소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베어메탈의 수준의 성능을 내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쉐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C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C1에서부터 C5까지의 다양한 세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C1과 C2 타입의, 즉 과거 세대의 EC2 인스턴스 그리고 그 기반의 하드웨어는요, 보시는 것처럼 기반 서버의 CPU 자원과 메모리 자원을 이용하여 네트워킹, 스토리지, 그 다음에 관리, 보안, 모니터링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가상머신이 물리 서버만큼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러한 자원들을 가상머신에 직접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C3에서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원들을 가상머신에 직접 할당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C4에서는 스토리지와 같은 자원들을 가상머신에 직접 할당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C4 당시에 같이 소개됐던 거, 즉 리인벤트 2016 때 소개됐던 저희 인스턴스 중에서요, i3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i3는요, NVMe라고 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가상머신인데요. 이 경우에 330만 IOPS라고 하는 경이적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제공했던 기술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와 같이 과거에 가상화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가상머신에 직접 할당하는 것을 통해서 거의 베어메탈과 동일한 물리 서버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는요, 저희가 니트로 시스템으로 통칭하는 니트로 하이퍼바이저와 니트로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관리와 관련된 워크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까지도 완전히 오프로드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이퍼바이저는요, 아주 얇은 수준의 명령만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칭하여 니트로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니트로 하이퍼바이저의 근간에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오프로드 기능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는 니트로 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링, 보안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오프로드된 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하는 가상머신에 직접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하이퍼바이저가 된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베어메탈 또는 니어 베어메탈의 성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니트로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최신 인스턴스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5입니다. C5 같은 경우에는 C4 대비해서 25%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최대 140%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25%라고 하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5대에서 동작시켜야 됐던 어플리케이션을 4대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즉, 성능 향상은 레이턴시의 절감뿐만이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 패밀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M5입니다. 저희가 이제 첨자가 M이 붙는 경우에는 범용인 경우에 M을 많이 붙이는데요. M5 역시도 니트로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M4 대비 14%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이제는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하드웨어, 카드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C5 같은 경우에는 CPU가 2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베어메탈 박스를 다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게 현재는 프리뷰지만 바로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리 하드웨어를요 완전히 고객께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죠. 이렇게 물리 하드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EC2를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쉽게 말하면 EC2의 런 인스턴스라고 하는 간단한 API를 통해서 이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C2가 제공했던 그러한 탄력성과 보안, 그리고 이 스케일에 대한 조정, 그리고 AWS 서비스의 연계까지를 실은 이게 가상머신인지 모를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물리머신인지 모를 정도로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필요하다면 그림이 VMware로 잠깐 바뀌었네요. 하이퍼바이저를 직접 올려서 나만의 가상화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실은 저희가 이 베어메탈을 내놓을 때는요, 그 전에 있었던 VMware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AWS 상에서 베어메탈 머신, 다시 말하면 물리 머신까지도 프로비저닝하여 쓸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니트로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그 전 세대의 C3와 C4 타입의 하이퍼바이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희는 베어메탈에 준한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위해서라고 하면 실은 굳이 베어메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베어메탈 인스턴스가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를 할 수 없는 업무라든지, 혹은 라이센스가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특정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어메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AWS 상에서 충분히 올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막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은 인스턴스라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던 온프레미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인스턴스인가요? 정확하게는 서버들이죠. 서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집중해야 될 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많은 인스턴스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리인벤트 2016에서 2016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게 바로 EC2의 추가 기능으로서 시스템스 매니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런 커맨드, 다수의 인스턴스들에게 한 번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할 것 같죠. 인벤토리,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 내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환경이라든지 데몬들, 이 리스트를 보려고 쓸 것 같습니다. 패치 관리자, 패치 관리하려고 쓰겠죠. 상태 관리자, 뭔가 내가 원하는 컴플라이언스 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긋났을 때 나에게 알림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화, 말 그대로 오토메이션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내가 트리거하는 즉시 작업이 수행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지 관리 기간 내에 일어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라메타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에 넣어놓고 쓰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게 파라메타 스토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수많은 EC2 인스턴스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이 나의 시스템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인 겁니다. 단순히 EC2만 있을까요?
AWS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서비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로 이 구성 요소를 저는 리소스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구성 요소, 다시 말하면 이 리소스가 정말 헬시한지 확인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어떤 업무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 헬시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하면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운영이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됐고요. 저희가 시스템 매니저를요 대폭 개선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별도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관리 대상 리소스의 조직화를 위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했었던 리소스 매니저라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게요, 시스템스 매니저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조직화를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 메뉴가 따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리인벤트 2017에서 소개된 이 시스템스 매니저의 가장 큰 과거와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변경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러한 리소스들을 조직화하고 이 조직의 내에서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까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소스 그룹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리소스 그룹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시스템스 매니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소스에 대해서 적당한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태그를 기반으로 해서 심플한 쿼리를 만들고요. 그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리소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태그의 할당 의무에 따라서 당연히 이 그룹에 대한 멤버십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빌트인 인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순히 과거에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지점 자체가 EC2 인스턴스였다고 하면은, 실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EC2를 기반으로 하여 AWS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빌트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앞에 있는 컴피그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피그라고 하는 거는요, AWS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즉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구성 자체를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바꾼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게 바로 컴피그죠.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아마 클라우드 트레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요. 컴피그가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AWS의 모든 서비스 자체가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API 콜들을 모두 다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죠.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그룹화를 시켜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EC2 인스턴스들을 묶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소스들에 대해서 하필이면 내가 사용하고 있던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메인터넌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다양한 알림 채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희가 이미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하고 있었고, 나의 EC2가 아닌 이 AWS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AWS 리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피그, 클라우드 트레일,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거에 존재했지만 이런 것들을 싱글 뷰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인데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AWS 리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룰들이 여러분들의 리소스, 그리고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이루고 있는 리소스가 그 룰에 잘 부합한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죠.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액션이 필요한 것들, 또는 구분짓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잘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네, 시스템스 매니저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요. 나의 프론트엔드 레이턴시와 백엔드 레이턴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AWS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까지를 보실 수 있게 됐고요. 필요하다면 컴플라이언스의 준수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분 EC2 내에 있는 인벤토리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스템스 매니저의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리소스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조직화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게, 선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액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은 액션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리인벤트 2016에 소개됐던 바와 다르지 않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메이션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야 됐던 작업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행서 문서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실행서 문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윈도우즈에 굉장히 친한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를 쓰고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실행서 문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AWS-update Windows ARM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뭘 해준 거냐면요, 윈도우를 하나 켜가지고요, 업데이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윈도우즈는요, 다음 실행할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프립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리눅스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과거에 다 수동으로 했던 건데, 이 시스프립까지 마친 상태로 해서 이 AMI를 준비해주는 이런 문서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리스타트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실행서 문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작업들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오토메이션 문서들은요, 클라우드 와치의 얼럿이나 또는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 기간, 메인턴스 윈도우를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유지 관리 기간을 통해서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권한 위임입니다. 왜 권한 위임 부분이냐면요, 제가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EC2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걸핏하면 에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에러는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설정 파일에 파라미터 몇 개만 넣어주게 되면 그 에러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시약만 해주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 이런 관제 같은 걸 맡기게 되면 OP 요원이라고 관제 요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죠. 그리고 문제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위해서 시스템 어드민 분들께 연락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다운타임을 겪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관제 요원들에게 권한을 할당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 오토메이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내부에 있는 어떠한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단순히 외부에 있는 OP 분들이나 아니면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확인된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토메이션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단순히 오토메이션이 이러한 불필요한 작업들을 간소화하는 거에만 쓰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면 리뷰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림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절차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스 매니저를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EC2와 관련된 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치 그룹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배치 그룹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과거부터 이 클러스터 기반의 이 배치 그룹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 컨셉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와 B가 대화를 나누는데 보다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더 잘 되겠죠. 컴퓨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 컴퓨터와 B 컴퓨터가 서로 패킷을 주고받는데 중간에 거치는 네트워크 자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떨까요? 훨씬 더 빠르게 통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PC 워크로드라든지 혹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워크로드인데 이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중요한 경우에 클러스터 기반의 배치 그룹이라는 설정을 하고 그 인스턴스들이 인접한 위치에 얼로케이션하여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가용성도 좀 따져봐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용성을 위한 배치 그룹을 저희가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용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충분히 잘 이중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가용 영역 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나의 가상머신이 동작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밑단 하드웨어의 장애에 의해서 나의 가상머신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이런 이슈들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배치 그룹이 바로 분산형 배치 그룹이고요. 과거의 클러스터형 배치 그룹하고는 다릅니다. 클러스터형 배치 그룹은 바로 성능을 위한 거였다면 분산형 배치 그룹은요, 바로 가용성을 위한 거고 여러분들의 그 워크로드들이 기반 하드웨어의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같은 가용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분산해서 배치하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오토 스케일링 쓰실 때 그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뭐 필요한 바이너리도 설치해야 되고 구성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컨피그레이션을 뭐 템플릿화해서 만들어서 쓰셨던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나 다른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템플릿들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와 함께 나온 게 바로 아마존 타임싱크 서비스입니다. 자, 타임싱크 서비스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타임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타임 서비스를 위해서 외부와 포트를 오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윈도우즈 기준으로 타임 서버 잡는 걸 써놨는데요. 로컬 머신에서 타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9-254, 169-123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로컬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타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정확하게는 AWS가 타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의의로서는 더 이상 네트워크를 NTP 서버를 위해서 오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의의는요, 이 타임 서비스 자체는요 다수의 위성으로부터 타임 서비스를 받아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타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타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워크로드 역시도 AWS에서 굉장히 잘 구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팟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WS에서 EC2를 구매하는 옵션은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옵션은요 온디맨드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회사는요 보니까 1년 동안 EC2 인스턴스 2대는 절대 끄지 않고 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EC2 인스턴스 2대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거니까 1년치 비용, 3년치 비용을 지불할 거니까 좀 할인해 주세요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RI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 60%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해 드린 게 바로 보시는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요 온디맨드 대비해서 90%까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팟 인스턴스를 쓰기가 선뜻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스팟 인스턴스를 쓰실 때는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내가 100원을 주고 스팟 인스턴스를 쓰고 있었어요. 쫙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용자 B가 110원으로 스팟 비딩을 참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고 그 스팟 인스턴스가 B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비드에 참여해서 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이 인스턴스를 가져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비드가 한 번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 현재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20원이라고 하죠. 나는 최대 비용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이 1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스팟 인스턴스를 내가 쓰는데 나는 맥시멈 100원까지 낼 거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
비용 자체가 과거에는 비드로 해서 이렇게 막 꽂히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심리스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 스팟 인서트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디맨드 가격이 디폴트 설정인데 온디맨드 전까지는 난 스팟이 그래도 싸니까 쓸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스팟 인스턴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테이블하게 스팟 인스턴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팟 인스턴스가 가격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팟 인스턴스를 쓰고자 하면 가격은 오르겠죠. 중요한 건 이 가격이 하루에 뭐 50%씩 올라가 버린다 하면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크게 등락폭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10%에서 20% 하루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심리스하게 가격이 유지가 됨으로 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보다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스팟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요. 스팟 인스턴스를 씀에 있어서 별도의 API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기존에 EC2에 쓰던 거에 그냥 파라메타 몇 개 추가하는 것 정도로 스팟 인스턴스를 쓰실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바로 스팟 인스턴스도 스탑과 스타트가 가능해졌고 그와 함께 하이버네이션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하이버네이션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내가 뺏기는 시점에는요. 그냥 이거 인스턴스 꺼지는 겁니다. 꺼져버리는 거죠. 즉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들 다 파일로 저장해 놓고 끈 다음에 다시 그거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켰어야 되겠죠. 하이버네이션은요. 이런 거예요. 그 메모리 자체를요. 일정 부분 저장을 했다가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물론 서비스 입장에서 약간의 단절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자기가 꺼졌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다 비록 이 스팟을 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속적으로 예를 들면 스팟에서 온디맨드로 인스턴스를 넘긴다는 형태로 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스팟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나온 EC2 인스턴스와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EC2를 쓴다는 거는요. 이미 AWS에서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나 서버리스 스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자체가 굉장히 커스텀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인스턴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설치뿐만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굉장히 훌륭하고 비용 최적화되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최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워크로드를 운영하셨으면 하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VPC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 세션에 VPC에 대한 신규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DX 게이트웨이와 같은 굉장히 가치 있는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션이 끝난 이후에 이쪽에서 좀 기다리면서 질문이 있으시게 되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